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했죠. 다우는 0.48% 하락했고 나스닥은 0.0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화두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였죠. 고용이 냉각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16일과 17일에 다가오는 16일과 17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인시키는 지표였죠. 왜냐하면 고용이 냉각이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까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고 있는 거냐면요. 시장 투자가들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2만 2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7만 5천 명이었으니까요. 거의 5만 명 이상 줄어든 상황이 됐고요. 일단 실업률은 4.3%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제 고용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베이비 스텝은 확정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빅 스텝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해야 되는데 이제 경기 침체라면 시장은 이걸 이제 좋게 받아들이지 않죠.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올랐다고 했잖아요.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는데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9.7% 오른 것이 특징이었고요. 특히 오픈 AI의 전용 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지목되는 기업이 브로드컴이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이 오픈 AI의 전용 칩을 만들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뭐냐면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향후 브로드컴의 방향성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브로드컴이 올라서게 되면 삼성전자를 무시 못하죠.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HBM을 삼성전자 걸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흐름도 아마 같이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6일과 17일 FOMC 회의 전에 나오는 지표가 우리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요. 11일 날 내일 모레 오늘 8일 3일 정도 있다가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고용으로 인해서 일단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죠. 특히 제롬 파월이 지난번 잭슨 미팅에서 긴축에 대한 방향 전환 그런 언급했죠. 그렇죠? 정책 전환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원래 JP 모건의 입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 할지 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연말 전에는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전혀 다르죠. 9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시장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형성되고 있죠. 사실 고용으로 보면 맞습니다. 금리 인하 하는 게. 근데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용의 문제가 금리 인하하고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원인 제공이 다르거든요. 예전에 원인 제공을 제가 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렇죠? 저신용자가 돈이 없어서 그렇죠? 문제가 돼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저신용자에게 여윳돈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시장 탈피 국면을 만들었던 거죠. 유동성 공급을 했어요. 코로나 때도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출되는 금액을 줄여주고 남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정부에서는 미정부나 우리나라 정부도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각 국민들한테. 그걸로 생활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그때는 금리 인하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에 나오는 문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금리 인하 해보고 났는데 금리 인하 했는데 인플레이션 못 잡고 고용을 못 잡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로금리로 가겠죠. 근데도 못하면 양쪽 하나 가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의해서 금리가
고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책 때문에. 아니라고 미 정부는 우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고용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관세 문제거든요. 관세가 시작되면서부터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 뉴스가 났어요. 미국 기업들이 관세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신규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했던 게 맞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는 하는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이 그거잖아요. 고용이 악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가가 활활 타야 되는데 침체 국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결국 미 정부가 이 관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난번 말씀인 것처럼 고용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한시적으로 6개월, 5개월 고용했을 때 80% 급여 80%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고는 어렵죠. 아니면은 법인세를 더 낮춰가지고 그 돈으로 고용을 하게끔 유도하든가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게지 금리 인하가 맞을까는 사실 저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물론 제가 맞는다 보장 못하겠지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특히 관세가 상고심에서 일단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또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 됐는데 미국의 스캇 벤센트는 관세 정책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돼요. 물론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세 법안을 발의한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공화당에서도 얼마 전에 여러 가지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공화당이 이제 반대하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계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처럼 침체로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금리 인하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다 소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물론 아직 4.5니까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지만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우는 요 위에 신고가 갱신하다가 떨어졌죠. 신고가 갱신하다가 떨어진 상황. 그렇지만 아무 의미가 없죠. 행복. 나스닥도 역시 신고가 장 초반에 0.7% 가다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큰 의미 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화두가 요즘 국제유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 이제 서브텍사스 중진료를 많이 보는데 서브텍사스 중진료가 지금 61불이 됐습니다. 이 월봉을 보시면 제가 아마 40불대 볼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40불대. 왜냐면 이게 40불 되면 그 당시 트럼프 때 마이너스 40불 가가지고 물건 바꿔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9달러 가서 시작해서 40불에서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여기 130불까지 가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40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유가 40불에 진입 경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해가지고 유가를 방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점유율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 과거 1기 때 셰일가스 증산을 유도해가지고 오펙 플러스의 점유율이 엄청 낮아지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셰일가스 업체들이 부도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도 셰일가스가 다시 트럼프가 되니까 또 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다시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의 절반은 지금 사실 오펙 플러스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하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에는 임대료, 그쵸? 그 다음에 휘발유 가격, 그쵸? 물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 휘발유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실 이게 좀 내려와가지고 인플레이션 잡아주고 국내 유가도 좀 떨어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유가의 하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정유주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정유주들이 그렇죠. 유가가 하락하면 정유주는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진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죠.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난주에 상승 마감했죠.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했는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 전환을 했어요. 그 다음 매수하던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기관이 다시 매수 전환하는가? 라는 어떤 의문점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말에 사실은 그 LG엔솔과 현대차 그룹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그 공장에서 약 3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체포가 됐죠. 그렇죠? 불법 뭐 체류 무혈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일단 석방이 돼서 전 세계 띄운다고 하죠. 뭐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악재가 될 만한 소재가 하나 딱 사라져서 주말에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안 좋은 재료가 나오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정책적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되잖아요. 여기 상법과 세제 개편 요거에 관전 포인트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